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3분기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이 59억 3천만 달러,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휴가철이 포함돼 있기도 합니다만 좀 씀씀이도 커졌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우리나라의 3분기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해외에서 이제 카드를 썼는지, 이거는 사실 직구도 포함되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어느 정도 썼는지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게 보니까 3분기가요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3분기는 아시겠지만 계절적 요인이 있죠. 네. 예, 아이들 이제 방학 시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해외 여행을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썼던 이유를 이런 계절적 요인, 한마디로 해외 여행의 증가로 이제는 이유를 뽑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수지를 좀 악화시키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봅니다. 네, 경제와 관련한 빠르고 정확한 흐름 잠시 후 더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경제 분야 이슈를 알아봅니다. 생생 키워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고공행진 환율. 네, 환율 1,500원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게 될까요? 지금 3시 기준 1,466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환율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증시를 투자하던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이 환율에 집중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지금 환율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500원 선대까지는 좀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정부의 이제 구두 경고가 계속 나오고 그런 다음에 국민연금까지 뭐 동원하겠다 이런 네. 이슈가 나오면서 네. 환율이 오늘 이제는 급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도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1,477원까지 올랐던 부분도 있거든요. 환율이 계속 이제는 한 6월 달부터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는 문제일 것 같고요. 환율이 오른다는 표현은요, 결국에는 원화 가치가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원화 가치 하락이 나오다 보니 당연히 이제 환율은 높아지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이제 환율이 높아지면 뭐가 문제냐라고 본다 그러면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실제 지난달 국내 공급 물가 지수가 128.18로 이게 조사가 됐는데 전월보다 0.9% 상승한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의 가장 큰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왜 이게 문제냐 그러면 공급자 물가는요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공급하는 쪽에서 물가가 높아지니 그게 이제는 유통비용을 더 얹혀서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가 이제 오르게 되는 현상이 나와서 이 공급 물가 지수가 계속 중요한데, 이게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급 물가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이제 수입 물가랑 생산자 물가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이 오른다. 그럼 우리가 과거에는요, 뭐 1,300원 주고 하나를 사왔다 그러면 이제는 한 1,400원 주고 하나를 사와야 됩니다. 네.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외국에 있는 물건을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물가 지표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게 공급자 물가에 영향을 주고 시간에 따라서 또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이 환율이 보통 통계에 의하면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통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지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26일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제 환율이 좀 낮아졌던 부분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환율 하락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도 아직도 높은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런 점들이 결국에는 서민들에게 가장 큰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저는
작용될 수 있다. 이런 점이 좀 많은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급등 이유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환율 공식을 보면요, 무역에서 흑자가 나고 주가가 오르면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상수지, 흑자 행진, 또 국내 주식 화랑세에도 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환율을 보실 때는 우리나라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인기가 있냐, 우리나라가 인기가 없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인기가 없다. 뭐 원화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환율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기가 없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이러닉하죠. 우리나라 인기가 왜 이렇게 없을까? 무역 수지도 잘 나오고요. 경상 수지도 흑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 잘 되고 있어요. 돈 잘 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달, 8월 달, 9월 달 보시면요. 계속적으로 경상 수지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수지의 개념은요, 여러분 그냥 가계부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족이 이제 소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벌어들이는 거 이렇게 내가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로 본다 그러면 그게 이제는 경상수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상품 수지라든지 서비스 수지 다 합쳐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잘 벌고 있습니다. 달러 잘 벌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인기가 없지? 그런데 우리가 보통 환율에는 단순히 경상수지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도,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까지도 다 포함을 하거든요. 사실 성장률이 우리가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 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0.9%, 네. 내년도 한 1.8% 예상하고 있고, 물론 성장의 회복이 지금 도래하고는 있으나 올해는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국가에 대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에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국가 이제 신뢰도인데, 네. 우리나라 지금 국가 부채가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물론 GDP 대비 50% 살짝 미치긴 한데 뭐 예산안이 거대 예산이 됐기 때문에 점점 높아지는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주고, 또 하나가 이제는 해외에서 돈을 벌었으면 이제 국내에 와갖고 그걸 원화로 바꿔줘야 되는데, 달러를 팔아줘야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에 와서 달러를 풀지 않는 모습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 분들이 또 해외에 가서 주식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만 문제다. 어떤 하나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중복적으로 중첩적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환율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문제가 되고, 뭐 자막도 나오고 있지만 해외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해외 기업이 투자할까? 과거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서학개미들 과거에도 미국 투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AI 붐이 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과거보다 더 많이 미국 쪽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또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전 세계의 돈을 그냥 다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원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학개미의 투자 금액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등과 사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환율 안정 대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중에 푸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뭐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슈로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소중한 나의 연금을 이렇게 달러, 그러니까 원화 가치 방어에 쓰는 거, 이게 과연 맞느냐? 근데 우리 국내 시장 투자로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민연금이. 그래서 네. 국민연금을 이제 동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이번 연도 초에도 있었습니다. 환해지 물량이 좀 있었거든요. 그 무슨 뜻이냐? 국민연금이 해외로 많이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투자한다 그러면 당연히 국내 시장에서 달러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달러가 귀해지다 보니까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물량을 좀 조절하자라는 게 아마 사자회의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사자회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중요한 게 참 재밌는 게
그 여러분 그 뭐 금융이라든지 네. 기재부가 그 회의에 동참하는 거는 이해가 가잖아요. 다 경제 부서니까. 근데 복지부가 들어갑니다. 복지부가 왜 들어가냐 이거죠. 바로 국민연금의 수장격이 바로 국민연금을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복지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복지부가 그 회의에 들어온 거고 국민연금 자산의 43.9%가 이제 해외 자산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전 세계 단일 연기금 중에서도 몇 손가락 거의 3위 안에 들거든요. 우리나라 연기금이 네. 그 정도로 방대한 양의 이제 자금을 굴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이제 연기금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이 해외로 투자하잖아요. 해외를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달러를 사야 될 수밖에 없고 그 물량이 크다 보니까 네. 이 환율 방어가 안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달러를 계속 시장에서 사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하나가 환해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지금 나오는 게 환해지 물량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선물안 교환이거든요. 이게 선물안은 뭐냐면 뭐 나오고 있는데 외환수화프 연장 방안 논의도 하고 있다.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네. 첫 번째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선물안 거래인데 이 선물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먼저 이제는 계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달러를 교환했을 때 국민연금의 달러를 사잖아요. 시장에서. 그런데 현물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물 시장에서 거래합니다. 그건 약속이에요.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달러를 사오진 않아요. 미래에 약속된 달러, 그 기준 환율로 가지고 나중 가서 이제는 결제를 하는 거고 시장에서 미리 사실상 이 약속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달러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이제는 환율에 뭐 우리나라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 안정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환해지 물량을 봤을 때 선물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까도 자막에 또 나왔지만 하나가 외환수화프입니다. 이건 뭐냐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국민연금이 방대한 양을 돌리는데 네. 이게 해외를 투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외 투자하다 보니까 달러를 자꾸 사게 되고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달러를 샀을 때에 외환 거래를 했을 때에 그런 현물 시장에서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말고 그러면 이 한국은행에 있는 외환보유고에서 가지고 가라. 그 얘기예요. 스와프잖아요. 네. 서로 교환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시장 안에서 현물 시장 안에서 시장 안에서 거래가 되지 않다 보니까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한국은행이 툭 빌려주는 거예요. 네. 서로들. 예, 서로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환 스와프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이게 한 65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더 연장시키겠다. 네. 이런 아이디어도 지금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국민연금을 가지고 환율 방어에 나서려는 모습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만약에 나서면 효과가 커요. 이번 연도 연초에도 있었어요. 사실 이번 연 연초에 이 환해지 물량이 시장에 탁 나왔는데 하루 만에 20원이 뚝 떨어졌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이게 시차적으로 물량을 풀다 보니까 환해지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환율이 떨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걸 알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이렇게 국민연금을 동원한 이게 뭐 환율 낮추기 어떤 제스처를 좀 취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뭐냐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그냥 구두 경고를 넘어서 일단은 하나의 시장에 뭐랄까요? 어떤 적극적 개입인가요? 그러니까 공격적 메시지를 낸 거죠. 어떤 공격적 메시지냐면 야 국민연금이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세계 네, 투자자들이 맞습니다. 얘네 힘이 세. 국민연금 힘이 세. 근데 내가 지금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이용해서 환 투자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환 투기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환차익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연기금이 동원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는 이게 물량이 엄청나다 보니까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경고 아니면은 뭐랄까 시장에 뉘앙스를 준 것 같아요. 니네 자꾸 이런 식으로 환투기를 하면은 국민연금 동원 들어간다. 그럼 니네 손해 보잖아. 그러니까 지금 빼. 뭐 이렇게 한 발 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시장에 목소리를 저는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연기금에 대한 이슈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실제 연기금이 투입될지 안 될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시장의 경고의 목소리는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오전 구윤철 부총리가 환율 변동성이 과할 경우에 좀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국민연금은 좀 단기적 차원의 대응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연기금이 만약에 도움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영향은 클 수밖에 없고요. 아까 뭐 다 말씀드렸지만은 네. 실제 환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처방으로 연기금을 동원한다는 것은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례를 말씀드리면 연초에 연기금에 이제 선물한 거래가 있으면서 환해진 물량이 들어오면서 환율이 안정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그게 시차를 두고 조금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시장에서 달러를 계속적으로 매도를 던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영향력은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을 거론하는 그 자체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불안하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사실 이렇게 환율이 높아질 때는요 외국에 투자하는 게 더 맞죠 사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수익도 나오고 네. 이제는 환 차익도 벌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지금은 더 환율이 더 높아진다라고 네. 가정한다 그러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우리나라 환율 방어를 위해서 연기금을 동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손해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뭐 정말로 선물한 거래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스와프가 더 크게 될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고 지금 정부는 뭐 단기적인 처방에서 연기금을 동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시장의 이제는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실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네, 기재부, 복지부, 한은, 국민연금 등 4자 협의체까지 처음으로 구성된 것을 보면 이 당국이 환율과 자본시장의 환율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당분간 고환율이 계속될지가 궁금한데요.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500원대는 열어놓은 상태고요. 네. 그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환율이라는 게 단순히 뭐 어떤 하나의 요인으로서 환율이 오르고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시적인 환경을 본다 그러면 경상수지, 그다음에 무역수지,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 성장률, 국가 신뢰도 이런 것들이 거시적 영향이고 미시적 상황은 해외 투자 금액, 그다음에 기관들의 대표적인 게 연기금이겠죠. 이런 것들의 해외 투자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는 쪼개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의 환율이 낮아질 수 있는 요인들은 높아질 수 있는 요인보다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상수지 네. 흑자라든지 무역수지 흑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이제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니까 네. 이런 것들은 환율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지금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라든지 국가 채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해외 투자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당분간은 환율이 낮아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부도 그걸 압니다. 너무 네. 잘 알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자회의도 열고 네. 환율 방어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워낙 해외 투자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제가 봤을 땐 좀 막기 어렵지 녹록지 않을까. 않군요. 예,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 보고요. 결국에는 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요. 일단 나라가 부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네. 원론적인 얘기지만 성장 자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도 선행이 돼야 되겠고 뭐 성장률 끌어올리려 그러면 당연히 수출도 잘 돼야 되겠지만 내수도 잘 돼야 되거든요. 이런 내수 부분도 잘 챙겨야 되겠다라 보시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국가 부채 문제인데 참 어렵죠 경제가. 이게 맞습니다. 내수 살리려고 했더니 재정 지출 늘려야 되겠고 재정 지출 늘리자니 돈이 없으니 채권 발행해야 되겠고 채권 발행하자니 빚지는 거고 빚지니 GDP 대비 국가 채무는 올라가는 거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또 국가 신뢰도는 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참 이게 경제가 쉬운 게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자회의 열면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풀어나기 위해서 보는 거고 결국에는 구조적인 문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뭐 단순히 지금 환율 오르니까 일시적으로 떨어뜨려야지 이게 아니라
앞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구조적인 개혁들은 좀 일어나기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환율을 움직이는 요소는 너무나 많고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고환율은 정부 기업 입장에서도 너무나 큰 부담인 만큼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투잡뛰는 2030. 네, 기업 주문형 플랫폼에서 성인 7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업 참여 여부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의 절반가량이 본업 이외에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투잡을 뛰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좀 씁쓸한 얘기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부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나의 본업 가지고 생계가 해결 안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일을 하나 더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씁쓸한 통계이기도 한데요. 직장인 부업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좀 그러니까 모집단이 저는 좀 적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700명 정도 되거든요. 728명 정도가 사실 모집단이 돼서 이분들에게 서베이를 돌렸고요. 본업에 부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한다가 49.5%였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응답자만 보면은 48.4%가 이제 부업 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점들 봤을 때 확실히 좀 의미가 있죠. 또 하나가 어떤 부업을 하고 있냐고 또 물어봤어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 1위가 네. 행사 및 이벤트 진행 요원이라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의아한 2위가 디자인 번역, 3위가 당일 국고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네. 그래서 단기 일자리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벤트 진행 요원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1위로 꼽았고 또 통계를 보니까 연령대별로 이제는 물어봤습니다. 부업을 많이 하는 연령대 봤더니 30대가 57%, 20대가 55% 나오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네. 아무래도 이제 부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약간 그 노동 집약적인 일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으로 해야 되는 일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또 네. 사회 활동이 또 왕성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왜 그러면 부업을 하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추가 수입 확보를 위해서 경제적 한마디로 이익을 위해서. 네, 이익을 위해서죠. 그래서 이런 부업의 선택이 역시나 추가 수입 확보가 1위로 이제는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형태, 그럼 부업의 형태는 이벤트 이런 어떤 단순 노무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또 한 가지 부업 선택 이유를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부업을 선택을 했잖아요. 네. 부업을 왜 하냐 이게 아니라 부업을 내가 그래서 행사라든지 단기 일자리를 내가 정했어요. 근데 그 일자리를 왜 정했냐 물어봤더니 1위가 뭐냐면 내가 그 분야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1위였습니다. 네. 한마디로 내가 본업에서 하고 있는 일과 연관성 있는 일을 좀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평소에 해보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또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합리적인 아마 선택인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게 저도 궁금했어요. 그러면 본업 외에 부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부업을 가지고 본업 대비 얼마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느냐. 그게 너무 네.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안타까운 통계가 나왔는데 10% 미만이 48.6%. 한마디로 나의 본업 대비 이 부업의 수익이 본업의 10% 정도만 벌고 있다. 본업을 앞지를 수는 없는 거군요. 없죠. 근데 그게 너무 많아요. 48.6%가 겨우 10%. 그 다음에 10에서 40% 미만이 36%로 응답이 됐고요. 40에서 70% 미만이 11.1%. 근데 부업이 본업보다 더 많다라고 응답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이 3.3%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극소수, 네. 정말 극소수가 나의 부업이 본업보다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업의 고용의 일자리가 결국에는 본업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네. 무엇보다 단순 노무직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많은 분들이 부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본업 가지고 생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수익이 크지 않아도 부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 부업 인구가 한국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안전망의 불안감 때문이죠. 내가 만약에 연금이라든지 뭔가 노후 자산이 있다 그러면 부업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은 지금의 오늘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네. 실제 연금을 받는 그 금액이 6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생계가 안 생활이 안 되다 되죠. 보니 네.
당연히 이제 부업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고, 두 번, 이거는 이제는 약간 시니어 분들한테 해당하는 얘기고요. 젊은 세대한테 왜 부업을 하냐 물어보면 일단 이런 거죠. 이제 나만 소외되는 포모 현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급등했죠. 주식 급등했죠. 근데 나는 투자를 안 해. 여유가 없어서. 그럼 뭐라도 해야 되는군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과 물가만큼 나의 임금 상승률도 따라오지도 못하고 내가 월급 가지고 서울 아파트 내 집 마련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어떻게라도 벌긴 벌어야 돼서 이제 부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마 주요한 요인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최근에 아마 사회적 현상에서 맞물리는 문제이기도 한데 바로 이제 AI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에게도 항상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AI가 아니면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일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하지 말아라. 워낙 많은 직업들이 이제 대체될 가능성이 높죠.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고용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뭔가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거는 조금 건전한 이유기도 한데요. 내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일단 시드 머니가 있어야 뭔가 목돈이 있어야 투자도 하고 아니면 돈을 굴릴 텐데 월급 가지고는 사실 모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네. 빨리 1억 모으기 운동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1억을 모아야 되는데 내 월급 계산해 보니 이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건전한 거죠. 이런 거는 건설적이고 부업을 통해서 빨리 투자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그래서 부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업이 많이 한다고 해서 부끄럽거나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멋있죠.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하나만 더. 네. 부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은 빨리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평생 직장, 평생 직업 이제 좀 옛말이 돼버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소득 증대, 또 자기 개발 시간 활용 등 다양한 이유로 앞으로 뭐 투잡, 쓰리잡 등 N잡을 추구하고 실행하는 게 뉴 노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뉴 노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통계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통계는 좀 모집단이 작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통계는 이건 굉장한 모집단도 크고 좀 신뢰도가 높은데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부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답한 근로자가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41만 9천 명에서 2024년도에는 62만 명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1.6배나 지금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을 봤을 때 근로자 중에서 부업을 띄고 있는 분들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다. 하나의 이제 사회적 현상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또한 삼성전자 자료도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자료는 느낌이 탁 오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외 탑5 안에 드는 이제는 국가들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도 포함해서요. 부업을 하고 있냐 물어봤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이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청년들이 부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나이를 떠나서 부업, N잡, 인 거의 뭐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아마 공통적인 현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나쁜 건 아니다. 다만 제가 아까 강조드렸지만 이 질이 문제거든요. 이 고용 부업을 했을 때 이 일에 대한 질 이게 좀 문제인데 결국에는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더 나은 수익을 위해서. 근데 이 부업 자체의 일이 이런 부가가치, 고부가가치적인 일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는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첫 번째로 다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이 일단 회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선 고용보험이 안 되잖아요. 산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업을 하는 게 사회적 현상이고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당면한 숙제라고 본다 그러면 이렇게 그 부업을 해서도 사회적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 우물만 제대로 파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시대를 지나서 N잡이 각광받는 시대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만큼 월급만으로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의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티 나는 경쟁.
네, 글로벌 차 브랜드가 잇따라 국내 진출을 결정하면서 경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블티, 밀크티로 대표되는 중국의 차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커피 시장이 너무 많이 포화 레드오션, 상태가. 네. 로드오션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커피를 떠나서 어떤 것을 마셔야 될까라는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 티가 굉장한 사실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중국에 있는 이런 차 기업들이, 그러니까 차라면 자동차가 아니라 이런 티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뭐 자료 화면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명을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바로 나오니까 네, 읽으시면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운트제니라는 네.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네. 사실 중국 밀크티 브랜드인데요. 이게 또 우리나라에 또 런칭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열심히 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홍콩 증시에서 보니까 1조 5천억 원의 IPO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시킨 케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글로벌적으로 확산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실제 이제 서울 건대 상권에 이제 1호점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이제 도전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중국에 있는 거대 이제 글로벌 차 이 시장이 우리나라의 도전장을 지금 내밀고 실제로 있고요. 많이 진출을 했죠.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중국 시장이 이제 포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국 시장은 너무 꽉 찼기 때문에 네. 이제는 한국 쪽으로 이제는 진출하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전 세계적으로 현상이 티에 대한 그러니까 차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실제 이제는 시장 조사 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은 국내 차 시장 그러니까 티 시장이 2020년에는 1조 1천억 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1조 5,800억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급성장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네. 저도 이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차 시장 규모를 봤더니 네. 2020년에는 1조 원 정도 됐다가 이게 지금은 1조 5,800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이런 차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놓칠 리가 없겠죠. 다국적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는 차에 대한 다양한 이제는 공격적인 마케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커피를 먹을 때 이제는 일반 커피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디카페인만 먹습니다. 먹으면 너무 오래 먹다 보니까 속이 쓰려요. 좀 더 건강한 음료를 찾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네. 디카페인을 먹던지 아니면 네. 차를 먹던지 그렇겠네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차 시장의 소비자로서 저는 이 차 문화가 더 확산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네. 저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공격적인 지금 공략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요즘 주변에 봐도 커피보다 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커피 전문점도 너무 포화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차 업계가 블루오션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 떨어지는 거겠죠?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공급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저는 이제는 커피, 디카페인만 먹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커피 점수를 봤더니 네. 2022년 기준 10만 개 이게 돌파를 했는데 16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5만 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피 시장은 거의 포화 시장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가 커피 되게 많잖아요. 커피 프랜차이즈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커피 시장은 포화 상태다 보니 이제는 이런 차 시장, 마시는 음료 시장에는 뭐 커피 말고 대체제가 뭐 있겠어요. 결국 네. 차거든요. 그래서 차에 대한 이제 관심과 소비가 늘어나는 문화적 추세로 지금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아마 차에 대한 시장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글로벌 차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 점점 더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또 모르죠. 또 차에 대한 프랜차이즈 업이 뭐 커피 시장을 또 대체할 수도 그런 날들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또 심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야, 너 돈 주고 뭔가 마시는데 네. 진한 거. 왜냐면 차는 약간 닝닝하잖아요. 커피보다는. 네. 그러니까 진한 거, 뭔가 이렇게 자극이 있는 거를 마시고 싶다는 심리가 있는데 근데 그런 생각들이 요즘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커피가 아니라 차에 대해서 대체하는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다채로워지는 음료 시장 이야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제는 43년 만에 금산 분리 완화 논의 급부상입니다. 43년간 유지되어 온 금산 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국만 낡은 규제에 막혀 초대형 투자를 제때 집행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평론가님, 우선 금산 분리 핵심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금산 분리가 뭘까요? 바로 이제 금융자본과 네. 산업자본의 분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왜 금산 분리라는 이 용어가 나왔을까? 이 원칙이 나왔을까라 본다 그러면 네. 지금 나오고 있죠. 금은 금융, 산은 산업을 의미하는데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사 개입을 막아서 산업 위험이 금융 시스템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제도가 바로 금산 분리입니다. 한마디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더 엄격하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온 것처럼 만약에 회사가 망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사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금융사까지 부실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금산분리 제도 지분 소유 제한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행과 일반 회사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초과 소유 금지 4%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결권이에요. 네, 의결권에 대한 4% 이상의 지분을 못 갖게 해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제도고요. 네. 은행은 일반 회사에 대한 한 15%, 10% 정도 그 이상을 초과 소유 금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일반 회사가 은행 외에 이제 금융사를 본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은행 외 금융사가 일반 회사를 갖는 거는 이제 제한 없도록 되어 있지만은 초과 반대로 보면 일반 회사가 금융 외의 금융사를 이제 소유할 때는 초과 소유 금지 15% 이상을 못 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유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근데 사실 뭐 아까 저희 표해 본 건 금융 외의 금융사가 일반 회사에 제한 없이 갈 수 있다. 사실 요거는 현실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 규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한 없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것도 한 10%의 률이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금산분리인데 왜 금산분리가 나왔냐? 여러분 IMF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도미노처럼 무너졌거든요. 네. 금융사 무너지면서 사실 처음에 시작은 건설사 무너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는 금융사들이 또 문제가 됐었어요.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건설사가 무너졌는데 왜 내가 저금했던 저축은행에 있던 뭐 금융위도 그랬고 왜 내가 그때 그 당시에 좋은은행도 그랬고 왜 내가 저금했던 돈이 사라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딱 고리를 끊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금산분리는 우리나라만 금산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해외도 금산분리의 원칙이 있는데 그 강도가 다른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더 엄격하죠. 왜 우리나라는 IMF를 거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엄격하게 금산분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왜 갑자기 이게 43년간 유지가 된 건데 원칙이 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요즘 와서 금산분리를 완화하자는 얘기가 나왔을까? 네. 바로 10월 1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샘 올트먼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샘 올트먼이 오픈AI CEO죠. 와갖고 그 자리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야 우리나라 그러면 금산분리에 대한 완화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왜? 다국적 기업들은요. 막대한 양을 AI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아시겠지만 금산분리가 딱 있기 때문에 엄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대전환에 필요한 그 막대한 자금을 어디서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회사채 발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다고 그 막대한 자본을 또 어디서 빌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게 일반적으로 있는 금산분리를 조금 이렇게 유예 주자라는 네. 뉘앙스로 이제 얘가 나온 거고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입법 활동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개정안이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산분리 완화를 하고자 지금 얘기가 여당이나 이런 정부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금산분리 완화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완화가 될 분위기가 지금 느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의 자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금산분리. 특히 재계에서는 이 금산분리 정책의 대대적 완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등 첨단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기에 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동의하시는 거죠? 전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지켜줘야 되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금산분리가 없으면
금산물가 왜 나왔느냐? 결국에는 회사의 밑에 금융사가 있는 거잖아요. 은행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 오너의 아니면 대주주의 쌈짓돈이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예, 내가 원하는 곳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 문제가 될 요지가 커요. 그래서 원론적인 금산 분리는 당연히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고요. 근데 이제는 지금의 AI 시대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연성 없는 이런 금산 분리는 전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조건을 건다 그러면 이런 AI 산업이라든지 미래 산업에 투자한다는 그 조건 하에 그 부분만 이제 기업들이 금산분리 완화를 해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진 부분만, 이런 부분만 금산분리 완화를 해주는 건데, 단순히 금산분리가요, 뭐 일반 회사가 이런 그 산업 회사가 은행을 안 갖는다, 이거는 은산분리고, 그러니까 금융 자본을 안 갖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금융권을 갖는다 안 갖는다의 개념보다는 그 밑에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이제는 뭐 금융 자본을 그 미하에 휘하로 둘 수 있는 이런 걸 다 포함하거든요. 네. 금산분리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조건에서 본다 그러면 일부분만, 그래서 AI 반도체 이런 어떤 특수 목적을 준 그런 부분만 좀 금산분리 완화도 저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해야지만 네. 외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금산분리 규제가 가장 강력한 나라로 꼽히는데요. 그럼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금산분리가 있긴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엄격하지는 않고요. 원칙적으로는 사실 은행 지배를 이제는 금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조건 하에는 금융 투자가 좀 허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룰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4% 지분권이 있는, 의결권이 있는 지분 4% 이상은 못 갖고 가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 5%로 이제는 그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대신에 단일 기업에 한 17조 원 정도는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떤 차트냐 그러면 각국 정부가 이런 AI라든지 반도체 쪽에 특정 어떤 섹터에 어느 정도의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열어놨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세제, 노동, 인력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서 현재 AI 기업에 대한, AI 분야에 대한 뭐 베네핏을 지금 주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죠. 450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인프라를 국가 산업에 추진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거는 금산분리 얘기는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는 뭐 정부가 나서서 AI 산업이라든지 주요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규모 방식 얘기인데, 그처럼 전 세계는 빨라지고 있거든요. 투자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금산분리로 인해서 이 투자 규모도 낮고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조금 금산분리를 좀 유예해 주자라는 네.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은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라 투자 촉진이다. 또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카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규제 완화가 특정 기업, 특정 분야에만 혜택이 된다는 점에서는 좀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사실 교수 생활할 때도요, 같은 기조입니다. 지금이랑 같은 기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개념이나 보시면 되냐면, 지금 뭐 톡 까놓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SK 하이닉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SK가 있고 그 밑에 SK 스퀘어라는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SK 스퀘어 밑에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주의 손자 회사가 SK 하이닉스예요. 그럼 지금의 금산분리는요, SK 하이닉스가 그 밑에 있는 회사를 갖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밑에 회사를 못 가져요. 만약에 증손회사까지 만든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지분 100%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회사를,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새로운 공장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 산단에다가 뭔가 막대한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 돈을 지분 100% 드리고 하자니 너무 리스크가 큰 거죠.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네. 그러면 금산분리를 완화해주면 외국계 자본 50% 받아주고 SK하이닉스가 50% 내놔서 새로운 이제는 뭐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금산분리의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산분리에 대한 완화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SK에 도와주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네. 목소리가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네. 특정 기업에 유리하도록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그 부분만 사실 좀 네. 유예를 해줘야지 네. 무분별하게 전반적으로 풀어주는 거는 옳지 못하다. 왜?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공정거래를 할 수 있는 한마디로 규제를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이거를 뭐 정부가 한다고 그래서 뭐 두 손 두 발 들고서 환영합니다. 그럴 수는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당연한 얘기를 당연히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이 만약 규제 때문에 기업 자금 조달이 어렵다면 국민성장펀드와 특별법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벤처캐피털 제도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라 그럼 금산분리 완화하지 말고 만약에 이게 기업들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가 밑에 특수목적법이 세워서 SPC 세워서 특수목적 법입이 공장도 세우고 투자도 받을 수 있고 금융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결국에는 투자 목적에 의해서 하려는 건데 그러면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라 이런 벤처캐피탈을 통해서 사실상 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네. 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국민성장펀드 기억하실 겁니다. 현 정부가 지금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제 펀드인데 150조 원이거든요. 네. 75조 원은 정부가 부담하고요. 75조 원은 민간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150조 원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기업이 원하는 투자 자금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달아서 나오는 게 뭐 지금 CVC, 그러니까 펀드 자금이죠. 그래서 벤처캐피탈 자금도 이제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자금을 만들어 주자라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 네. 그런 생각 해봅니다. 국민성장 펀드 150조 원 부족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뭐 메타도 지금 뭐 100조 원 이상 단일 기업이 투자하고 네. 있는데 150조 원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민성장 펀드를 더 늘려서 기업들한테 투자하는 거. 그래서 용인 클러스터 산단 지금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용인 쪽 더 투자해서 SK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기업들이 더 많은 물량을 캐파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방법도 지금 모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태원 SK 회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했을 때 결국은 산업자본 중심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요구를 했는데요. 산업이 중심이 돼서 돈을 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과거에는 금융에서 산업으로의 방향성 얘기가 많았었죠. 그렇죠. 이게 은산분리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은행이 산업자본, 산업이 은행자본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최태원 회장이 얘기했던 것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산업이라는 게 막대한 게 상상을 초월하는 자본이 초기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SK 입장에서 그 자금을 다 대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금산분리 완화 부분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SK하이닉스가 민간 자본을 가져올 수 있도록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게 너무 와전이 되다 보니까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그 금산분리 결국에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아까처럼 뭐 SK하이닉스에 대한 유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약간 그 최태원 회장이 이제 한 발 물러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금산분리 완화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한마디로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이제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만회가 된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최태원 회장의 목소리가 틀리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떤 의도인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예, 그래서 이 투자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나오는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펀드 규모를 국민성장 펀드를 더 규모를 훨씬 더 많이 늘려놔서 그 펀드 자금으로 이제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성장 기업들에 대한 투자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뭐 길을 열어주는 거. 그러면 사실 공정거래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규제 같은 거 규제 완화 안 해도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IMF를 안 거쳤다 그러면 뭐 충분히 뭐 완화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IMF를 거쳐봤고 그게 한번 흔들렸죠. 예, 얼마나 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별개로 돼야 되는지 뼈저리게 느낀 나라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 완화를 이번에 뭐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보다는
이 공정거래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합의, 이 사회적 합의가 된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도 아마 이런 부분을 아마 체크를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준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